시작합니다. 꽤 수입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또 실력도 인정받아서 이후에 런던 지점, 파리 본점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1873년 20살 무렵이네요. 하숙집 딸에게 청혼을 했다가 이론제 거절을 당하고요. 충격을 받아요. 고우는 그 외모가 좀 이렇게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였고요. 좀 창백한 인상이었고 말라 보이다 보니까 외모에 좀 자신이 없어 했어요. 또 여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좀 많이 실패를 해요. 1875년 구필라랑 파리 본점에서 이 미술품, 그림을 사고 파는 것, 그림이 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서점의 선배랑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크게 다투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해고가 됩니다. 2년 뒤 신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전도사가 돼서요.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벨기에로 갑니다. 벨기에에서 그 광산에 있는 그 광부들과 같이 지내다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이 당시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좀 시작돼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런 아들과 고우와 아버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갈등 후 다시 광산에서 돌아와서요. 동생 태호의 설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태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동생 태호, 친동생입니다. 이 태호가 고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고 가장 친구였고 고우는 스스로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생 태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태호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화랑에서 화가들과 그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생 태호의 도움을 고우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1년에 여름에 자기의 사촌 K에게 사랑을 느끼고요. 구원을 구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K의 부모님이 굉장히 극구 반대를 하시고요. 또 그 고우의 아버지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친척들과도 갈등을 겪고 부모와도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떠나게 되죠. 겨울에 부모 곁을 떠나서 헤이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계속 수업받기 위해서 안톤 모베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1882년 시엔이라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매춘녀, 길거리에 다니는 이렇게 불황자 비슷한 여자예요.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동거를 시작해요. 더군다나 이 시엔은 어린 딸이 또 있었어요. 그 어린 딸과 시엔을 갖다 걷어가지고서는 그 겨울에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모녀가 불쌍했다고 해요. 그리고 연정을 느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결국 자신의 그림을 가르쳐줬던 후원자인 모베가 자신을 떠나게 돼요. 결과는 어처구니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고립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근데 결국 이 시은이라는 그 모녀를 거둬서 살다가 자기는 돈벌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또 헤어지게 됩니다. 1884년 10살이나 연상의 그 마르모트라는 여인과 사귀면서 결혼을 생각했지만 또 양쪽 가족들의 그 반대로 또 포기하게 됩니다. 1885년 자기와도 그렇게 많은 갈등을 겪었던 아버지가 문 앞에 나오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때 고우가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많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 갈등을 겪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항상 걱정해줬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1886년
애트워프의 아카데미에 그림 공부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으나 이때부터 이 정신적으로 이 신경과민 증세가 나타나면서요 더 이상 수업을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초창기 때 고우가 남겼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쓸모없는 사람도 있어. 그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지. 일을 하려는 욕구로 불타지만 손이 묶여있고 갇혀있어서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이 그를 억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른다 해도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기 마련이지. 즉 나도 그 무엇인가에 적합한 인물이길.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길.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예.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보호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초기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 슬픔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예, 이게 바로 아까 거리에 매춘부였던 시엔입니다. 예, 시엔. 사실 시엔은요, 굉장히 볼품없고 못생겼었어요. 이 시엔이 이렇게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슬픔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힘없고 가련한 어떤 여인을 나타내는데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등 뒤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로 한 자락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통해서요. 그런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해요. 고문은.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상처투성의 삶 속에서도 삶을 고민하고 있는 번뇌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고우가 그 여자 사랑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 글귀가 있는데요.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여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하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면 살아서도 안 된다. 나는 열정을 가진 남자에 불구하고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어붙던가 돌로 변화만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그런 시은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 그림은 폭풍이 몰아치는 스웨베닝겐 해안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요 나타냈으며 그 파도가 계속 연달아 이렇게 오면서 겹쳐지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겹쳐지는 파도 끝에는 그 모래처럼 흐릿한 이런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 당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채색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고우는 그림 속에는 무한한 뭔가가 있다. 자기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매혹적인 일이다. 그리고 색채들 속에는 조화나 대조가 숨어 있다. 그래서 색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룰 때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로 이 먹구름, 몰려오는 이런 해안가, 아주 잘 표현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숲속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이 이전 때 숲속 그림은 고유의 그림은 상당히 어두웠었는데 이 그림서부터는 좀 숲속이 밝아졌는데요. 고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널려있는 땅 위에 우뚝 솟은 커다란 너도밤나무, 그리고 굴줄기와 흰 옷을 입은 작은 소녀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는 나무줄기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나타내고 싶었고요. 원근법에 따라서 변하는 줄기의 형태와 굵기를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고우는 이 그림 전체를 통해서 숲에서 숨 쉬고 걸어다니고 나무 냄새를 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그렸습니다.
고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한 그의 글인데요. 사랑에 빠지면 태양이 더 환하게 비추고 모든 것이 새로운 마력을 갖고 다가온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난 사랑이 명확한 사고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랑할 때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활동적이 되거든.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 전과 후의 모습은 마치 불 꺼진 램프와 타오르고 있는 램프만큼이나 다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어간다. 아마 그는 자기가 갈구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좀 더 화가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아마 초창기에 그 농촌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굉장히 내가 건드렸나? 자신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램프 불빛 아래서요.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접시로 내밀고 있는 이 손이 있죠. 예. 이 손이 자신을 닮은 바로 그런 손이고요. 이 손으로 땅을 팠던, 농사를 짓던 그런 손을 나타내고 싶었답니다. 이 손을 통해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싶었답니다. 보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농촌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그림은 오늘의 도미라는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도미라는 화가가 그린 이 삼등열차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전체 나타나는 이 분위기와 조금 전에 이 분위기가 비슷하죠. 이 당시는 사실주의, 오늘의 도미화가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어떤 서민들, 일상 서민들의 그런 우환을 나타내는 그런 걸 보도 따라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네요. 이 당시. 앞으로 이게 1883년도 무렵에 남긴 글인데요. 1890년에 사망했죠. 한 7년 정도 전에 쓴 글인데 앞으로 얼마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가 있긴 해도 내 몸이 아직 6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릴 마음은 없다. 내가 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건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의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 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글귀를 남겼네요. 1886년 파리 몽마르트에서 그림물감 성접을 하는 탕기 영감을 알게 되는데요. 몽마르트 언덕 아시죠? 수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거예요. 탕기 영감은 그 당시 몽마르트에서 꽤 유명하게 그림물감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으로서요. 이분 주변에는 특히 인상파 화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뭐 이런 화가들 그리고 고개 이런 화가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그 탕기영감을 통해서 또 그런 화가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의 6월 또 뱅화랑에서 전시된 일본 그림 우쿄에에 강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쿄에라고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일본 그림의 그 색감에 대해서 보고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톤에 대해서. 우쿄에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쿄에는 맨 처음부터 그림으로 알려졌던 건 아니고요.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수출할 때 뭔가 두꺼운 종이로 쌓아야지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우쿄에 그려져 있는 그 두꺼운 종이로 포장을 해서 유럽에 가져갔는데 도자기를 갖다 이렇게 벗겨보고 보니까 그 포장하고 있는 그 종이의 그림이 너무 멋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림에 열광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그림을 수입하게 됩니다. 1888년 파리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우쿄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따뜻함, 그런 밝음을 동경하게 되고 일본이 굉장히 따뜻한 나라라고 고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과 닮은 남프랑스,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노란 집, 자신의 그 노란 집을 아틀리에로 꾸며서요, 화가 공동체 거점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10월부터 고갱과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갱을 또 항상 동경했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고갱도 이 당시에 파리 생활에서 그런 어떤 자기 그림이 잘 안 팔려서 어떤 가난에 많이 시달리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나랑 같이 작업을 하자, 공동체 생활하자. 그러면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때 고갱을 지원하던 거는 동생 태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리에를 꾸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다 동생 태호가 지원을 해줬었어요. 1888년 12월 그런 고갱과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하게 다툰 후에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자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고우가 귀를 자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고갱과 길에서 결투를 하다가 고갱이 칼로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그 팩트를 보면은 다툰 후에 고우가 길거리에 있는 창녀에게 헝겊에 싼 무언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귀가 있었어요. 근데 귀가 우리는 이 전체를 다 잘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자른 건 아니고요. 이 귓볼을 일부분을 이렇게 귓볼을 잘라서 이렇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발작이. 그래서 고갱은 충격을 받고요. 다시 파리로 떠나죠. 계속되는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작이 환각 증세도 있으면서요, 간질 증세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그 거리를 계속 떠돌고만 미친 사람이 돼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를 시절에요, 그 정신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도 200여 점에 이르는 아주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우키요에입니다. 일본 그림 우키요에, 우키요의 대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밝죠. 네. 여기 보이는 게富士山입니다. 네. 굉장히 원색적으로 하고 색감 톤이, 일본 그림이 이런 그런 색감 톤이 유럽에 있는 그 화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일본 우키요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림의 톤들이 전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유럽이요. 특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화가들이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이 그림은 양귀비, 수레, 국화, 작약이, 국화가 있는 꽃병이라는 그림인데요. 고우가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무언가를 놓고 정물화로 채색을 갖다 정물화를 시작했는데, 그때 연습으로, 초기 때 연습으로 그렸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고우가 각가지 꽃들을 통해 파란색과 오렌지색,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의 대립을 추구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고우는 그 색에서 생명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진정한 대색은 색과 함께 틀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환해졌죠, 그림이요. 네. 이게 이제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서 고우의 그림이 전반적인 색깔 톤이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 인상파에 또 영향을 받아서요, 전묘법식으로 그렸어요. 전묘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붓터치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 하면서 짧은 붓터치가 서로 모여서 색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때부터 그림이 전반적으로 고우의 그림이 그 노란색 계통의 밝은 그런 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무렵 고우가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 사이프러스 나무 옆으로 혹은 잘 익은 밀밭 위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고 싶다. 이 그림을 그리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늘의 마지막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아르네 다리와 빨래하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조금 전에 그 복숭아 나무 그림하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과일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르네 다리 그림, 이 세 점을 고우는 동생 페오에게 팔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보관해둬라. 이 그림들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수준의 그림이 우리에게 한 50점 정도 된다면은 별로 운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보상받을 수 있겠지. 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애착이 가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고우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톤이 밝고 환희에 찼던 그런 그림이 이 당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고우는요, 흙을 온통 파헤친 넓은 밭은 선명한 보라색을 띠고 잘 익은 보리밭은 양홍빛을 띤 황토색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또한 노란색에 보라색을 섞어서 중성적인 톤으로 칠한 대지에는 노란 물감으로 붓질을 많이 해서 강조했다. 나는 실제로 대지가 어떤 색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낡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함을 나타내고 싶었다. 고우는 그 밀레라는 화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또 항상 그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사실은 밀레의 그림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보죠. 네, 이 그림은 황혼의 밀밭이라는 그림인데요. 고우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해가 지는 것을 그렸을까요? 달이 뜨는 것을 그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그림은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여름 태양이 지는 밀밭 풍경을 그렸는데요. 마을은 보랏빛이고 태양은 노란색, 하늘은 청록색으로 채색했으며 밀밭은 오래된 황금빛, 구릿빛, 녹색을 띠는 황금빛, 혹은 붉은 황금빛, 노란 청동빛, 정록색 등 모든 색을 담았다고 고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요. 고우가 남긴 가장 명작 중에 하나죠. 아마 부둣가인 것 같은데요.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이고요. 그리고 부부인 듯한 연인인 듯한 햇상에 연인이 있고요. 멀리서 영롱히 별빛이 비칩니다. 고우는 유난히도 이 별빛을 사랑했는데요. 그 별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까지 가는 방향.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나를 꿈꾸게 합니다. 그럴 때 묻곤하지. 창궁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게 갈 수 없는 것일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 전기선이나 합승마차, 철도 등이 지상의 운송수단이라면 콜레라, 별석, 별액, 암 등은 천상의 운송수단인지도 모른다.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죠. 고우는 별까지 걸어가기보다는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우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